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불리우는 치매, 당뇨, 비만, 기타 등등 만성질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질병군은 결국은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뭐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됐는지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이 원인이 됐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습관이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푸드닥터라고 보통 불리우고 음식 치유 전문가 또는 고전의학을 좀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질학자라는 말도 있고 수식어가 많아서 제일 유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제 푸드닥터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고요. 음식으로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혼탁한 식생활을 하고 있어요. 각종 음식들도 서구화된 어떤 음식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나고 자란 이 땅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에서 들어온 음식이 이제 많아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조금 인스턴트적이고 가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첨가물이 많은 음식들이 이제 많이 범람하면서 그로 인한 어떤 질병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의 구별,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푸드닥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는 이제 각 개인의 그 체질을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최적화되고, 그러니까 소화, 분해, 흡수, 배설이 잘 되는 음식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소화, 분해, 흡수, 배설이 잘 안 되는 음식을 찾아서 안 드시게 하거나 아니면 절제하거나 이렇게 조금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서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하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치유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상담부터 시작해서 분석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구해서 그것을 음식을 통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모든 것을 학문적인 체계와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보면 고유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 있죠. 그게 처음 그러나 그 모든 바탕에서의 그 움직임은 자기가 태어날 때에 부여받은 선천적인 기질이 있다. 그 기질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 기질에 맞춰서 어떠한 섭생, 즉 생활의 방식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즉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자연의 질서 체계를 의미하는 건데, 그 질서 체계에 맞지 않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건강한 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고, 나의 삶이 자연 질서에 가깝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선천체질학하고 후천체질학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선천체질학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체질을 의미하고요. 후천체질학은 내가 이제 우리가 습관적인 어떠한 과정,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어떠한 특정한 직업,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은 후천적인 체질.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 사상, 네 가지의 보이는 상을 통해서 나누어진 게 사상체질. 8개로 나누면 8상, 8개로 보여지는 체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선천체질은 원초적인 체질의 개념이고, 사상체질은 내가 변화된 결과값의 체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상체질이나 팔상체질은 결과론적 체질학이라면, 선천체질은 원인 값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에너지 값을 알게 하는 체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체질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삶이 그 선천체질과 후천체질이 나오는 상태에서 중간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 습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직업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같이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선천체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체질을 총망라해서 이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값만 보는 게 아니라 원인, 과정, 결과를 총망라해서 보는 게 선천체질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 몸이 튼튼한 상태, 뭐 어디 아프지 않은 상태,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 육체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사회관계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건강 상태, 그러니까 안녕하다라는 거죠. 이게 편안한 상태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자연 질서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삶, 불규칙하고 조금 무질서한 삶, 혼탁한 삶이 아니라 자연 질서에 내 삶이 주어졌을 때 그 삶이 질서에 가깝게 사는 것, 그게 건강한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모든 신체에 기능적 장애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뭐 어깨가 좀 결린다든지 아니면 목이 잘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뭐 기능적 장애잖아요. 실제로는 뭐 가벼운 어떤 장애도 있지만 뭐 큰 장애도 있고, 우리가 이제 조금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도 있고, 우리의 컨디션 자체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 이게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 신체적으로 기능적 장애가 없는 상태를 육체적 건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은 이제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떠한 사회적 이슈에 통해서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계속 고민을 하거나 밤잠을 설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봤을 때 자꾸 자기에게 우울감을 주는 그런 일련의 모든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적으로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척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죠. 관계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갈등을 해요. 뭐 형제와 갈등할 수도 있고, 친구와 갈등할 수도 있고, 부모님과 갈등할 수도 있고, 자식과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사회관계적으로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게 건강한 사회적 건강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적 건강은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가치관, 그 삶의 가치관이 좀 바르고 올바르고 좀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서 나만 아니면 돼, 또는 나만 부자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어떤 이기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건강 상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건강 상태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어딘가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걸림이 있거든요. 찝찝함이 있고, 그런 찝찝함이 계속 있으면 나의 정신적인 건강을 갉아먹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강 상태가 아닌, 정말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관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전한 삶이 다 잘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나의 인생이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이죠. 네. 자기가 체질에 맞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찌꺼기나 독소로 남지 않는 음식, 이게 바로 체질에 맞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소화, 분해, 흡수, 배설이 원활한 음식, 그것이 나의 체질에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은 먹으면서부터 이렇게 얹혀요. 뭐 이렇게 체한다고 하죠. 가스 차고 부글거려요. 분해가 안 되는 거는. 그 다음에 대장에서 머물러요. 변비가 되거나.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서 정체가 될 수 있지만 입에서부터 정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목에서 정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명치 쪽에 이렇게 체한다고 하는 그런 데서 정체가 일어날 수 있지만, 특정 부위에서 정체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나한테 안 맞는 거는 그 부위에 정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은 다 대장의 정체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대장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겠죠. 변비가 생기는 것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흐르지 않는 물은 부패가 되듯이 썩듯이, 흐르지 않는 음식들은 내 몸에서 썩게 마련이고, 그로 인하면 가스가 유발되고 몸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탁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혈액이 안 좋아지겠죠. 그게 유발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먹는 것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가스도 안 차고, 배변도 뿡뿡 잘 나오고, 잘 배변이 되고, 바나나 똥 싸고, 이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자꾸 뭔가 장 트러블이 생기고, 변비나 아니면 설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쎄한다든지, 위장이 안 좋아진다든지,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느낌을 자꾸 주는 것들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드시면서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왜? 그냥 입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몸을 계속 상해 나가는 겁니다.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은요, 꼭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을 또 수반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이 잘 이루어져야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고 또 부드럽고 그리고 예쁘게 나가면 관계도 뭐 건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건전한 가치로 이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판단력 자체가 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판단력이 흐려져요. 감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감각으로 어떠한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기도 하고요. 오해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오해를 잘하는 사람,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육체적인 감각이 상실된 거거든요. 그런 상실 속에서 오는 어떤 갈등 요소, 오해의 소지가 계속 늘어나면 이제 관계적인 건강도 깨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건강이라는 것은 음식으로 통해서 이룰 수 있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나의 심리도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물 한 잔만 마셔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배고픔이 굉장히 클 때 음식을 먹으면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목마름이 심할 때 물을 한 잔 마시면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처럼 음식은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을 합니다. 또 음식은 갈등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 다음에 같이 어떤 먹을거리를 같이 먹으면 꼭 갈등을 하지 않고 하고를 떠나서 식구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음식을 자꾸 같이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행위조차도 어떤 친함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화해의 모드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하면 사회적 건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좋은 식사죠.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각종 분야에서 건강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연구의 결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애들이 성격이 난폭해지더라. 그 다음에 육식을 많이 먹으면 성격이 좀 안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거 연구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질병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성격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나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성격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아플 때 성격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나의 성격과 심리가 변하는 것을 느껴본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정확하게 잘 조절돼서 들어오고 정확한 음식을 잘 먹고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그 외에 모든 심리적인 모습, 그 다음에 말과 행동, 그 다음에 관계적인 모습들이 원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만큼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 할머니가 조금 좀 거친 말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야, 이 녀석이 뭘 잘못 먹었나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젖어 있어서 그런 단어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나에게 영향을 줄까 안 줄까는 생각하지 않고 먹죠. 예를 들자면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1년 반 전부터 폭력적으로 변한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서 한번 조금만 성격을 건드리면 막 문을 때려 부시고 막 가전제품 던지고 그 다음에 막 가구를 부시고 막 성질을 내고 막 폭력적으로 변해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정말 자기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좋은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1년 반 전부터 이 남편이 상당히 성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온 거죠.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와서 저한테 이제 왔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몸에 열감, 뜨거운 열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기라고 하죠. 불의 기운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셨는데 돈을 좀 많이 벌으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보험왕이셨거든요. 보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억대의 그 어떤 연봉을 받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게 좀 돈을 버니까 이제 남편 건강 챙긴다고 김치 냉장고 큰 걸 하나 사서 거기다가 홍삼 인삼을 이렇게 때려놓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갈아서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홍삼 인삼이 안 맞았던 거죠. 열이 많은 분이신데 열을 막 내게 하는 그런 음식을 아주 수시로 먹게 한 거예요. 과잉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왔는데 얼굴이 막 시뻘개서 눈도 충혈돼 있고 얼굴도 빨갛고 그래서 막 조금만 건드려도 막 폭발할 것 같은 약간 화난 사람의 얼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얼굴이 이러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원래는 되게 부드러운 인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런 얼굴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의 성격 검사를 하고 봤더니 이 홍삼, 인삼, 열을 내게 하는 음식이 이분한테는 안 맞는데 이걸 과잉하게 먹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게 하고 다른 열을 내리는 음식을 이제 처방을 해서 이분이 열을 내리는 음식을 이제 한동안 먹었겠죠. 그래서 2주가 지났을 때 울면서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막 울면서 옛날 우리 남편으로 돌아왔다고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너무 다행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남편을 좋게 한다고 남편의 건강을 좋게 하고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사서 먹인 것들이 이런 상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남편의 성격적인 포악한 그 성격을 받았더라는 것을 아니까 너무 허무해서 자기가 막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토록 음식은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관계도 이렇게 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모르고 계속 갔다면 뭐 그 두 분이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한 분이 뭐 하여튼 병이 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아마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킨 케이스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갈등 요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집안은 막 그 집안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또는 형제들끼리 막 싸움을 하고 티격태격해요.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면 음식의 균형이 깨진 곳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조정하면 그 집안이 화합을 하고 분위기도 좋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특히 음식 치료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성격이 변했어요. 뭐 이렇게 거친 성격이라든지 안 좋은 성품이라든지 까칠함 뭐 아니면 막 화를 자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성격들이 나오는 것들이 없어지더라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게 정말로 성격을 많이 조정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저도 이제 20여 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삼은 열성을 갖고 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좋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소화력도 증가시키고 에너지 공급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원래 혈관이 좋아서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과잉하게 이제 홍삼을 먹게 되면 더 혈관이 더 과도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열이 과도하게 나다 보면 이제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푸석푸석해질 수도 있고 또 안면에 홍조가 생기거나 눈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또는 과잉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또 몸에 무리가 될 수가 있죠. 적당하게 뭐든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자동차를 운영을 해보면 RPM이 지나치게 높으면 차가 금방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스팅을 홍삼을 통해서 너무 강하게 하면 차가웠던 사람들은 원래 차갑고 그 다음에 홍삼이 잘 받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소화력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주고 그러니까 좋지만 이게 원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홍삼을 먹게 되면 오히려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과잉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몸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상으로는 뭐 아까 말한 뭐 홍조 현상뿐만 아니라 뭐 어지럽게 한다든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 틀리잖아요. 뭐 이렇게 적당량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예요? 좋다고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잉하게 먹는 경우가 많고 과량 섭취하죠.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어떤 음식물들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보면 원래 정량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이상 드시지 마세요. 아니면 하루에 요만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이제 정량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과량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특정 부위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건강식품이 너무 잘 만들어져 나와요. 아주 고농축에 뭐 고함량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싼 돈을 주고 그 사먹는 그 건강식품,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보조식품들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홍삼만 문제가 아니라 각종 건강식품들이 엄청나게 많고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과잉하게 들어왔을 때 상당한 충격적인 몸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적당히 섭취하면 조금 덜할 텐데 과잉하게 섭취해서 질병을 유발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먹거리에 계몽이 필요하다. 적당량 먹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과잉하게 과량 또는 과용을 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고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휘둘리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생활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기만의 어떤 체질에 맞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나의 삶에는 소식을 해야 되고 나의 삶에 뭐 음식을 많이 먹어도 되는 사람, 소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식가가 있을 수 있고 소식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소식가가 계속 대식가를 따라해서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병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는 많이 먹어서 내 몸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따라한다고 조금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 부족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기준, 내가 기준이 돼서 어떤 특정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나에게 맞는 음식이나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유행 따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또는 어떤 운동이 몸에 좋다더라 이러면서 그거를 막 왕창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효과 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반대로 효과를 못 보시거나 또는 그게 해가 되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한테 맞는 운동, 나의 체력에 걸맞는 운동도 해야 되고 나에게 맞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성에서 엉뚱한 유행 따라서 엉뚱한 정보에 잘 맞지 않는 정보에 이렇다더라 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서 무조건 하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연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문제죠. 옛날 농경사회 때는 해가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쉬고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이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근데 밤새서 일하고 밤새서 뭔가를 하고 또 그 다음날 피곤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일을 합니다. 이게 무한반복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질병 중에 큰 질병은 만성 피로거든요. 만성 피로가 쌓이게 되면 회복하는 기회를 몸에서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기회가 없어지면 우리가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쌓이게 되면 질병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것을 그냥 뭐 이러다 지나가겠지 뭐 괜찮겠지 하면서 무감각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성 피로였던 분들이 병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만성 피로를 그냥 일 중독이라고 하죠. 일에 파묻혀서 또는 심지어는 방광염 걸린 사람들 특징들 보면 소변을 참고 일을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사가 일어나야 되고 소변을 참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소변 참고 일을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방광염 걸려요. 그래 놓고 나의 습관이 잘못됐다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왜 내가 이게 걸렸지? 물론 방광이 강하고 그 신체 장부가 좋은 사람은 방광염이 걸리지 않습니다. 안 걸릴 수도 있고 견디는 힘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삶은 맞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 최적화된 어떤 질서체계, 기준 이것이 모호한 상태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인들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나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해서 건강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지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30년간 위장병에 시달렸대요. 근데 이 30년간 위장병 시달린 분이 자기가 위장병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열심히 다녔대요. 그리고 약도 많이 먹었대요. 자기가 내려먹은 붕어즙만 해도 그냥 엄청나대요. 그냥 수천 마리를 잡아먹을 정도로 붕어즙을 먹었대요.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약도 많이 먹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30년 동안 그 방법을 썼는데 안 나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치료되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은 본인이 해결되지 않는 방법인데 왜 30년 동안 계속 하고 계세요? 라는 말을 했더니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할 뿐 대답을 못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질병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그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병원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아니면 나만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다. 이건 그 방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방법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병은 점점 더 키워지고 또 다른 데가 더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의 최적화된 자기관리, 건강관리를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 코칭을 받아야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건강하더라.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건강.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거에 따라가시면 내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법, 나만의 건강관리법을 빨리 찾으시는 게 나를 위한 길이다. 왜냐?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계산으로 따지면 지금 50대가 조금 있으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60대, 70대 되시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지금 나이가 조금 50대가 조금 이제 넘었는데, 지금은 저희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 90살이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그게 점점 늘어서 한 150살 정도까지 늘어난대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50살이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10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이 100년, 50년 산 사람이 지금 100년 산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사고가 없는 한. 그럼 이 10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거냐? 아니면 맨날 아프면서 골골골 하면서 살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잘 관리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짧은 수명을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 현격할 정도로 2배 이상의 수명이 늘어난 시대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나만의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고 어떤 직업이 나한테 맞으며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공간에서 지내야 나한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찾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저 시원시원하게 고속도로가 뚫려서 차들이 잘 돌아다니고 소통이 되면 답답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혈관이, 우리 몸속에 혈관이라는 게 돌아다니잖아요. 굉장히 지구 몇 바퀴의 길이라고 해요. 모세혈관부터 대동맥까지 다 정맥, 동맥까지 큰 혈관부터 작은 혈관까지 돌아다니는 혈액들이 어느 정도의 그 속도와 그 다음에 전달, 에너지 대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은 정상 체온이 36.5도예요. 36.5도에 있을 때 몸이 가장 편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동물 중에 말은 우리 인간보다 1도가 높습니다. 37.5도예요. 근데 말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암이 안 생깁니다. 심장이 강하고 에너지 대사가 크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센 축의 그 말들이죠. 달리는 거 보시면 아주 다이나믹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몸도 똑같다는 거죠. 0.5도가 떨어지면 일단 세균이 침투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도가 떨어지면 암세포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와는 반대로 0.5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증가되겠죠. 세균을 저항하고 외부로부터 침범하는 세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리고 1도가 올라가면 뭐라고 그래요? 사멸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사람일수록 세균 증식이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울수록 세균 증식이 많이 됐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온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대사가 원활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밸런스가 좋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얼음, 찬물 이런 거 벌컥벌컥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그 음료들이 대부분 차요. 온도 체온을 자꾸 내리는 조건이고 이게 기름기 많은 음식들, 그 다음에 탄수화물들 이런 음식들 그러니까 약간 인스턴트 분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다 온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을 먹고 온도가 낮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그 온도가 낮아지면요, 옛날 조선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이질이라는 게 걸렸어요. 온도가 낮아지면 설사병, 이질이라는 게 걸려서 장염이라고 하죠. 그게 걸려서 설사가 나면 거의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사제라든지 약이 발달해서 이제 죽진 않는데 지금도 장염이 유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걸리는 것 중에 대상포진이란 염증 반응. 이게 대부분 이제 온도가 낮아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 능력을 키우는 것은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결국은 음식이고 그 에너지 열량을 내는 게 음식인데 그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열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염증 반응이나 세균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외에 기타 질병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환경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운동을 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몸을 데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시적입니다. 운동을 뭐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시간 한다고 해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24시간 몸이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최적화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온도가 따뜻하냐 차갑냐의 개념도 있지만 성질이 따뜻하고 찬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의 고기고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의 고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요. 그런 것처럼 내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찬 성질의 음식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잘 선택해야 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질병이 걸렸는데 비단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볍게는 이제 비만을 한번 보자는 거죠. 내가 뚱뚱해졌어요. 뚱뚱해져가지고 이제 살을 빼고 싶은 거예요. 외모가 안 좋으니까 일단 뚱뚱한 모습이 뭐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씁니다. 뭐 약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뭐 건강식품도 먹어보고, 운동도 뭐 아주 진하게 해보고. 그런데 약간의 효과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뭐 조금 감량도 되기도 하고 좀 효과를 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뭐가 옵니까? 요요라는 게 와서 다시 살이 쪄요. 그런데 또 돈을 들여요. 적지 않은 돈을 들입니다. 뭐 적게는 뭐 몇백만 원서부터 수천만 원까지 들여서 인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살이 쪄요. 이걸 무한 반복하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빠지지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초고도 비만이 되거나 아예 고착화시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와서 이렇게 살을 좀 빼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찌는 식사 습관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인 방법을 계속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살찌는 식사 습관은 계속 하는 상태죠. 생활 습관, 식사 습관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계속 약으로 쓴 거는 이 관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상승 곡선을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원인값을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게 생겨요. 또 뭐 치매라는 게 생겨요. 요즘은 뭐 더 심각한 당뇨. 우리나라에만 2천만 명이 당뇨라고 합니다. 이런 질병들이, 고질병들이 왜 그냥 생겼을까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닭장이 있어요. 닭장에다가 닭을 길러요. 모이를 주죠. 그래서 양념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는데 내 몸에 병을 길러요. 뭐를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자, 그 병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길러요. 양육을 해요. 그리고 커져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이 작게든 크게든 질병이 있다면 내가 그 질병이 존재하도록 에너지 값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에너지 공급을 끊었어요. 그럼 이 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방법은 그 질병을 유발하는 음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차단을 시키면 그 병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 그 병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을 써요. 어떤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째든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음식 치료는 그런 약물이나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 질병을 유발한 어떠한 음식 또는 습관 또는 어떤 환경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고 몸을 상하지 않은 상태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질환이나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나서 뭐 깨지고 부셔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러지고 하는 건 빼고요. 그 다음에 뭐 찰과상처럼 이렇게 찢어지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이고요. 내 내장기로 인해서 내 소화기관이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 내장기관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은 100% 음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음식이 에너지 공급을 못 받으면 또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기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최적화된 소화분해 흡수 배설이 되는 음식을 찾아주고 반대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건강을 지켜내고 또는 회복시키고 회복의 조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식 치료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구분하는 힘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입에 좋은 거를 선택합니다. 입이 맛있고 입에 달콤하고. 우리가 한간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입에 쓴 건 약이고 입에 단 거는 독이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실제적으로 입이 즐거워서 먹은 것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입이 즐겁다라는 의미는
나이가 진짜로 나한테 맞는 즐거움을 못 찾으신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한테 잘 맞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이 더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한테 잘 맞는 것을 찾으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천연에 정말 맛있는 그 맛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더 맛에 즐거움을 생길 수가 있는데 너무 인스턴트적이고 인공적인 맛에 길들여진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질병도 유발이 되고 몸에 컨디션도 나쁘게 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깨는 거죠. 자, 인체는요 음식이 들어왔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소화분해 흡수 배설이 잘 되는 음식은 내가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소화분해 흡수 배설이 안 되는 음식은요 일단 독소화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깊은 얘기는 더 할 수 있겠지만 독소가 일단 들어오는 거와 영양분이 들어온 거 중에 어떤 걸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몸은 독소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영양소로 나한테 공급을 해서 회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독소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독소 분해하다가 회복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성 피로라는 것은 독소 분해하기 바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주변에 저 친구는 뭔데 막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늘 건강하게 보이고 힘도 좋고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늘 보면 비실비실하고 희마리가 없고 막 처져 있고 그다음에 기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에너지 공급 탓이죠. 자, 에너지가 잘 공급되는 분은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고 독소가 들어와서 맨날 분해하기 바빠요. 그러면 에너지는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독소 분해하기 바쁜 사람은 당연히 활력이 없고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음식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식부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두통이 있지? 음식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날 왜 나는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지? 불면증도요, 에너지가 있어야 생기는 반응입니다. 불면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면증은 그냥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먹어서 지탱하고 먹어서 움직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한 달을 그냥 굶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알이 없어서 못 움직여요. 성질을 내라고 해도 성질이 안 나와요. 결국은 뭐냐면 화를 내려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움직이려고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계속 짜증을 내요. 그럼 짜증을 내게 하는 에너지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계속 내요. 그럼 화를 내게 하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집을 피워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등등등 모든 우리가 좋지 않은 모습들 아니면 현상들 몸에 나타나는 안 좋은 반응들 이런 것들이 다 음식에 의해서 유발이 됐는데 그게 거기서 왔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인이 음식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도요. 막 ADHD 아이가 있어요. 저 ADHD를 많이 고쳤는데 ADHD는 간담이 강한 아이가 신맛의 음식을 과량 복용했을 때 과잉 행동으로 유발이 됩니다. 간을 자극해서. 어떤 애가 상담실에 와서 ADHD 치료를 하러 왔는데 너무 심각했어요. 상담실을 막 뒤집어 엎을 정도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자극하는 맛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맛이라고 했는데 손에 아주 신맛이 강한 것을 손에 쥐고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얘는 신맛을 먹으면 간담에 자극을 받아서 행동이 거칠어지고 가만히 주체를 못하고 연료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걸 주체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건데 통제가 안 되는데 왜 계속 이걸 주셨어요? 라고 했어요. 연료를 공급하면서 어머니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신맛의 음식과 그것을 자극하는 음식들을 다 제거하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얌전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리 지르는 아이도 똑같고요. 고집 피우는 아이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땡깡 놓고 우는 아이들, 우울한 아이들 다 비슷한 현상들로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또는 친구들이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계속 공급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한 친구를 제가 살린 케이스가 있는데 어머니가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정신병으로 넣기 전에 저를 만난 거예요. 심각했죠. 근데 간호사니까 얼마나 이 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언니가 그분 만나서 저를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봐라. 그래서 아이가 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는 뜨거운 기운이 많은 아이예요. 그런데 커피 바리스타를 합니다. 커피가 뜨거운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커피를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감이 머리에 몰려서 열이 굉장히 심하게 몰리니까 머리가 헷가닥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거 아시죠? 얘가 나쁜 짓을 하진 않아요. 뭐냐면 옛날에 그 한 동네에 하나씩 있으셨는데 이게 꽃을 꽂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분들처럼 아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요, 음식을 다 바꿔놓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이 이렇게 뚱뚱해졌던 것들이 한 달에 16kg 정도 감량도 되고, 그러니까 음식에 의해서 그렇게 유발됐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체형이나 이렇게 얼굴 형태, 그 다음에 걷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다리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조금 상하실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간호사인 어머니도 한 몇 달 후에 저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이유는 허리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특정 에너지, 특정 음식에 의해서 그게 유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크 환자, 그 다음에 어떠한 자세가 불량해서 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도 있겠지만 음식으로 그것을 지탱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발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가 팔을 많이 흔들어서 쓰잖아요. 근데 이 팔의 힘이 강한 사람은 그 테니스를 오래 해도 팔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팔의 힘이 약한 사람은 오래 하면 팔이 나가겠죠. 팔이 고장 나겠죠. 팔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팔이 강한 사람은 똑같이 테니스를 치는데도 이 사람은 견뎌내요. 이유가 뭐냐면 이 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팔의 에너지는 계속 쓰면서 음식은 공급을 안 해요. 그러면 얘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는 계속 써요. 근데 머리에 필요한 에너지는 공급을 안 해요. 그러면 머리가 힘들어지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어떤 행동이나 사고, 그 다음에 머리를 쓴다든지 아니면 움직임이라든지 어떠한 모든 행동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은 공급을 과잉하게 해서도 문제가 돼 있지만 또 부족하게 해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자기의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식을 안 바꾸고 계속 인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음식과 최적화된 운동 방법, 최적화된 생활 패턴, 이것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약물 중심이라는 거예요. 건강식품이 많고 비타민제라든지 좋은 식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좋다라고 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 음식부터 약재, 그리고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다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돈을 써서 먹는데 왜 다 아프고 건강하지 않을까요? 왜,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좋다는 거 많이 찾아 먹고 또 좋다는 운동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이 막 넘잖아요. 지금 의료 수가 굉장히 올랐다고 해요. 병원에 가면 막 가득해요, 사람들이. 이럴 정도로 왜 병들어가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비만은, 지금의 방법은 약물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 중심입니다. 그 방법에 또는 약물에 어떠한 형식에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는 방법이 정확한 사람이 있고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누구는 운동을 해서 10명 중에 몇 명은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고 어떤 비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안 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어떠한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소모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존의 방식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를 중심으로? 식품이나 약품이나 방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간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각자가 필요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각자에게 최적화된 방법이 있고 최적화된 음식과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수백만 원 쓰는 것보다, 그거로 수천만 원 쓰는 것보다 한 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라고. 내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최적화된 걸 알고 그거를 적용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바꾸고 이제 나만의 음식, 나한테 최적화된 음식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헛헛해지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도 또 배고파지고 헛헛해지고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이거는 내 몸에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 음식이 나한테 맞는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다 배설물이 돼버려요. 그리고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독소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나한테 최적화된 음식은 나에게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되게 재미난 일이 일어나는데 조금만 먹어도 배가 충분히 부르고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먹을 거 찾았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굳이 안 먹어도 그렇게 막 먹을 걸 찾는 마음도 안 생기고 헛헛한 마음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막 공복감 이런 것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에너지가 충분하면 그거를 찾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포악한 상어나 사자도요. 배가 부르면요. 안 잡아먹어요. 근데 인간은요. 뭐예요? 배가 불러도 계속 먹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자나 상어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충분히 부르니까 부를 때는 안 먹어요. 배고파져야 먹거든요. 근데 인간은 나한테 안 맞는 건지 맞는 건지 모르고 그냥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설들이 굉장히 많지만 육식에 가까운 사람, 또 채식에 가까운 사람, 곡물류를 먹어야 좋은 사람 이렇게 있듯이 자기가 그 흡수하고 나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체질들이 각자 다른데 내가 그걸 구분 못하고 그냥 어떤 특정 고기 먹으면 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힘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게 나에게 최적화된 에너지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거는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몸을 더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뇨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학계의 정설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제는 경험을 충분히 했잖아요. 다이어트도 지금 20, 30년간 다이어트의 각종 방법을 써봤고 운동의 각종 방법을 써봤어요. 그리고 수만 가지의 그 소식들과 좋은 성분들을 섭취해봤어요. 근데 그게 유효했느냐? 물론 유효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각자 사람이 틀리고 이제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보다는 이제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먹어요. 무조건. 대신 자기한테 맞는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음식은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철저하게 입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흐르면요. 자기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헛헛함도 없어지고 에너지도 충분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에너지 공급이 충분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요. 움직인 만큼 먹어야 돼요. 근데 과잉하게 먹는다고 해서 좋은 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왜 체중이 늘고 있죠? 에너지 대사, 흐름, 내 신체의 흐름을 다 방해하는 것들만 먹고 있기 때문에 몸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완전히 흡수되고 분해되고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음식만을 찾아서 드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동차도 휘발유차에다가 경유 넣고 경유차에다가 휘발유 넣으면 차가 망가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간도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으면 잘 연소되고 잘 효율이 높아지는데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효율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 비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나의 음식의 선택에서 문제가 있구나를 빨리 알으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풀만 먹어도 난 살이 쪄 이런 얘기 하죠. 풀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분 많습니다. 코끼리가 초식동물이에요. 몇 톤이죠? 4톤입니다. 자, 풀만 먹었는데 4톤 됐어요. 자, 소 엄청 크죠? 풀만 먹어요. 자, 풀 먹는다고 살 안 찐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풀 먹으면 살 안 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프랭카드도 봤어요. 해산물은 살 안 쪄. 이런 얘기. 해산물이 왜 살이 안 찌죠? 바다에 가보십시오. 포동포동한 살이 찐 물고기들이 팽팽하게 살이 찐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안 찐다? 아니죠. 누구에게는 그게 살이 찌게 만들고 누구에게는 살이 안 찌게 하는 거죠. 나한테 100% 소화가 되는 쪽, 나한테 잘 소화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나의 상태, 나의 원초적인 체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체질은요, 복불복이에요. 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내가 생활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선천 체질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하나의 코드값입니다. 이 코드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후천 체질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값이 달라지면 결과값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 건강관리도 원인을 바꾸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운 사람이에요. 뭐 저희 아내의 이제 동생, 사촌 동생인데 막 이렇게 고도 비만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10kg를 저희 쪽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꿨거든요. 이 친구는 말 그대로 풀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현미밥에 샐러드에. 근데 체질을 검사해 봤더니 현미밥 먹으면 안 되고 샐러드 먹으면 안 되고 풀 먹으면 살이 오히려 찌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제 상식적에서 벗어났잖아요. 왜 풀 먹으면 살을 빠진다고 했는데 근데 열심히 그걸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풀만 먹고 열심히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너 살 빠지지 않았지 않느냐. 운동을 해도 살이 지금 안 빠지고 있지 않느냐. 왜? 운동을 하는 거는 인위적인 방법인데 계속 살찌는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해봤자 살이 안 빠지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힘을 다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 이거죠. 이유는 살이 찌는 음식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지죠. 자, 운동이라는 것은 부스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이 찌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통해서 소모시키면 살이 잘 빠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살이 찌는 음식을 계속 먹어가면서 운동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뭐 나간 만큼 들어오고 들어온 만큼 나가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야채식 이런 거 몸에 맞지 않는 현미밥 이런 야채 이런 걸 다 끊고 10kg가 한 달 사이에 빠졌어요.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같이 이제 다이어트 클럽이나 다이어트 운동을 하시는 그 주변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동안 얼마나 그 상황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살이 쫙 빠지니까 하고 이제 놀란 거죠. 그런 것처럼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풀 먹으면 괜찮아. 풀 먹으면 살 빠질 거야. 이런 막연함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탄수화물 먹고요. 달달한 거 먹고요. 살이 빠져요. 야, 누구는 소위 말해서 빵 먹고 탄수화물 먹고 과자 먹고 해도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풀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아닌데 생각하지 마시고 왜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풀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탄수화물 또는 과자, 빵, 설탕류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정답이냐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빨리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그 다이어트 방식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기준이 없고 진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네. 자, 덜 먹으면요, 일단은 내 대사, 내 몸에 유지하는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적정량을 공급하지 못해요. 덜 먹는 게 꼭 방법이 아닙니다. 덜 먹는다고 해서 살 빠지고 안 빠지고 그렇지 않아요. 자, 내 몸에서 완전히 소화분해가 돼서 배설까지 되는 어떤 에너지 공급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이냐, 아니면 나한테 찌꺼기가 돼서 남아있는 음식이냐, 이 차이인 겁니다. 덜 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풍부하게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에너지가 충분해지면 몸에서 반응을 해서 적정량으로 조절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헛헛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많이 먹어요. 그런다고 살찌지도 않습니다. 나한테 맞는 음식은요, 절대 살을 찌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살을 찌게 한 거지 나한테 맞는 음식이 살을 찌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만만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말라깽이인 분들은 살을 찌고 싶어 해. 근데 꼭 보면 살이 안 찌는 음식만 골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가요. 그래서 왜 살이 안 찌지? 나는 열심히 먹는데 왜 살이 안 찌지? 그리고 적당하면 괜찮은데 너무 말라가지고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마른 분들을 보면 음식을 또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적게 먹는다? 절식을 한다? 또는 단식을 한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다이어트 해본 결과로는 비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상담해서 해본 결과는 충분히 먹여도 다 살은 빠진다. 일단은 쇼크가 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운이 이제 빠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다이어트로 종종 뉴스에 나오지만 쇼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생명에 지장이 올 정도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의 감량의 수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절해서 정상적인 감량이,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방법, 그 약물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바꿔서 하는 다이어트는 그런 어떤 어지럼증이라든지 몸에 무리를 준다든지 뭐 근육을 손실시키거나 손상을 시킨다든지 기타 등등 체형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피부가 늘어진다든지 뭐 이런 반응들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쁘게 빠져요. 근데 약물로 하는 것들은요, 특정 부위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 타격이 옵니다. 그건 어디에서 타격이 올지 몰라요. 자기의 체질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무조건 약물로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좀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보고요. 음식 조절을 통해서 자기에 맞는 소화 분해가 잘 되는 자기한테 최적화된 음식을 통해서 풍부하게 먹어가면서 감량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세포를 바꾸는 거죠. 몸의 이제 체질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사람마다 편차가 다르고요. 물론 이제 초고도 비만 100kg 이상 나가시는 분들은 감량 속도도 크고 감량 하는 소위 말해서 키로수 무게가 많이 편차가 큽니다. 경도 비만 정도는 감량을 그렇게 빠르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빠지는 것이지 초고도 비만은 조금 제가 한 16kg 정도까지도 한 달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초기의 모델이죠. 처음 감량할 때 그때는 내장에 예를 들어서 차여 있는 어떤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내 몸에 쌓여 있던 어떤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와서 그렇게 감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최대로 감량됐던 게 16kg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아주 일반적인 것은 한 달에 4, 5kg 정도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고 한 몇 달, 한 3달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이제 감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빠지고요.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이 돼서 내 몸의 체형에 걸맞는 중량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안 빠지고 그냥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체력에 걸맞는 중량으로 딱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과도하게 약물을 쓰거나 과도하게 뭔가를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분들은 일단은 몸에 무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안 좋은 분들한테는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 또는 이렇게 체력이 좀 약한 분들한테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한간에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 건강식품들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비타민류 이런 거 사보시면 알겠지만 케이스에 표기되어 있어요. 부작용이 뭐뭐뭐가 일어난다. 연구해서 실험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허가된 부작용이라고 그래요. 허가된 부작용. 일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알러지 반응부터 시작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화불량 분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결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다가 표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은요,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밥도, 쌀밥도 영양소도 있지만 독소도 같이 존재를 해요. 내가 분해할 수 있느냐, 분해를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특정 물질을 내가 분해할 수 있느냐, 특정 물질을 분해할 수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다니까 그냥 먹어요. 이거 먹으면 기대감이 있죠. 와, 이거 먹으면 나한테 몸에 좋을 거야. 근데 효과가 못 봐요. 먹었는데도 좀 이상한데? 나한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뭔가 이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자, 건강식품이 나한테 맞다라는 건요, 그걸 드셨을 때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효과를.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흡수됐다면 정확하게 흡수되고 분해가 돼서 나한테 에너지를 공급했다면 좋은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뭔가 아무 반응이 없다던가 오히려 반대로 좀 불편한 반응이 있다던가 이건 안 맞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전에서는 이거 좋은 거라고 막 선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 먹어서 그런가? 하고 더 먹는 분도 계세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떤 분이 옛날에 오메가3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해요. 그런데 오메가3 좋다고 하니까 계속 드셨대요. 계속 체하는데도 계속 드셨대요. 근데 오메가3 끊고 나니까 소화가 되더래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그냥 좋다니까 먹는 거예요. 자, 몸에 좋다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오남용이 심합니다. 자, 건강식품이 가장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식품은 그냥 식품이에요. 그래서 먹어서 그 농도도 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함량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식품들은 그냥 먹으면 그냥 데미지도 약해요. 근데 건강식품은요, 고농축입니다. 정제된 거예요. 그러면 먹어서 좋을 때도 드라마틱하게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을 때도 드라마틱하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 정말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건강식품 함부로 선택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건강식품 의존하는 것보다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족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건강식품에 의존하는 것보다 음식을 잘 드시는 게 더 좋다. 내가 소화, 분해,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잘 공급하는 게 더 좋지 건강식품, 보조식품에 매달리시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빈속에 그 건강식품만 몇 알 먹고 한 끼를 때우시는 분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영양소는요, 일반 음식과 섞이지 않으면 효과를 못 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영양소만 우리가 비타민 C다. 그러면 비타민 C가 흡수되는 게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같이 버무려져서 들어가야 이게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 딸랑 먹고 아무 음식도 안 먹어요. 물하고 그냥 비타민C만 먹고. 예를 들면 뭐 어떠한 특정 건강식품을 먹고 그냥 물만 딸랑 먹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물론 음식과 버무리지 않아도 음식과 같이 혼합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건강식품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음식과 같이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버릴 수 있다. 잘못하면 장기에 소화기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말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식품, 이제 원초적인 내용으로는 건강식품보다는 음식으로 잘 먹는 게 좋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의사들이나 또는 약사들이나 또는 영양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 말하는 공통의 말이고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으로 영양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보조식품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야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일일이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식단을 꾸려서 먹을 때 이게 영양소가 정확하게 균형 있게 내가 섭취하고 있는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의 체질에 따라서 그 영양소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도요, 어떤 특정 음식이 어느 사람한테는 이만큼 흡수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다르게 흡수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정도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풍부하게 잘 정확하게 유지된다?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어느 쪽으로 소모를 하느냐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느냐, 머리를 많이 쓰느냐, 아니면 뭐 눈을 많이 쓰느냐, 아니면 무슨 뭐 호흡을 많이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건강식품이 보조 역할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되도록이면 메인은 음식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보조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식품은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지 그것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 보양식들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사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삼계탕도 못 먹는다고 되게 많이 혼났어요. 삼계탕 못 먹는다고. 왜냐면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그 다음에 삼계탕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아주 귀중하고 좀 비싼 음식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70년대였으니까 70년대 뭐 요런 때였으니까 80년대 초반 뭐 이런 때였으니까 먹는 게 귀한 때였거든요. 그때는 뭐 라면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먹거리가 그렇게 흔치 않았고 배고파서 수돗물 이렇게 틀어서 배를 채우던 시대였는데 이제 몸 보신시켜 준다고 끓여서 내놓으시면 저는 이제 원래 건조하고 열이 많은 체질인데 삼계탕을 먹으면 자꾸 처음부터 거부하는 게 있었지만 삼계탕을 먹으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겁을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를 혼내셨어요. 이것도 못 먹냐고 하면서 정말 혼냈어요. 그때 억지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제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저를 들쳐업고 친척 중에 이제 한의사이신 분이 있어서 쫓아갔는데 얘는 열이 많고 건조한 아이라 삼계탕 먹으면 큰일 난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제서야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한테 좋은 음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차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몸이 체질적으로 차갑고 그 다음에 그 삼계탕 같은 보양식이 잘 맞고 그것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먹었을 때 데미지가 올 수 있어요. 몸이 오히려 축나고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그거 먹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렇게 여름생들은요 삼계탕을 먹으면 좀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뜨거운 열체질이거나 또 삼계탕을 먹으면 안 되는 여름생들은 삼계탕 먹으면 굉장히 몸이 안 좋더라고요. 대신에 제일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삼계탕 먹었을 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겨울생들이
제일 많은 효과를 보고 와 삼계탕 먹으면 몸이 보신이 됐고 그다음 힘이 나고 와 몸에 좋다라는 게 느껴져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거를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겨울생들이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름생들은 삼계탕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겨울생들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복이라든지 이게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에 좋다고 해서 드시게 하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걸 먹으면 또 속도 안 좋고 막 안 좋아요. 몸에 안 좋고 이렇게 좀 컨디션도 안 좋게 하고 뭐 이렇게 조금 기운도 빠지게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저 같은 여름생들은요, 그 비린 그 바다에 나오는 음식들이 정말 잘 맞아요. 비린 냄새도 안 날 정도로 맛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걸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상대적으로 겨울생들은 바다의 음식을 먹으면 막 비린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 아우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먹으면 좀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20년간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체질은 어떠한 태생은 요런 음식이 맞더라. 그리고 어떤 태생은 요런 음식이 안 맞더라. 요런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현대는 영양 과잉의 시대잖아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았지만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병이 나면 못 먹어서 오는 병들이 많았어요. 영양 부족으로. 근데 지금은 영양 과잉의 병이죠. 비만이나 당뇨 다 영양 과잉의 병들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과잉적으로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구조의 식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고 뭔가를 먹어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뭔가를 안 먹는 시대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걸 찾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하는 방식은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 부분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독이 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식습관도 생활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주거 환경도 내가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습관적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위생 습관이 좋으면 세균이나 이 기타 이렇게 감염성 질환에서는 조금 덜 하겠죠. 깨끗한 물을 자꾸 먹고 좋은 물을 먹으면 그 부분에서 좀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 습관이 또는 운동 습관이 생활 습관이 결국엔 질병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최적화되고 잘 맞는 운동 습관, 음식 습관, 그다음 생활 습관, 그다음에 어떤 위생 습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내 건강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는 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고요.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생각의 구조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방법도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를 알고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활 습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좀 느슨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장기화 시켰을 때 오랜 동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단기간에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질환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거든요. 오랜된 병들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급성질환들은요 뻔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급성질환은 빨리 고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불리우는 치매, 당뇨, 비만, 기타 등등 만성질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질병군은 결국은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뭐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됐는지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이 원인이 됐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기 라이프 코칭을 받아야 돼요. 식생활 코칭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 대한 코칭도 받아야 되고 하다못해 내 몸이 차갑고 습한 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내는 공간도 차갑고 습해요. 그러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나는 몸이 뜨겁고 건조한데 차갑고 습한 지역에서 살아요. 그러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막 열이 많고 뜨겁고 건조한 사람이 만약에 사막기후 같은 데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식으로 봐도 몸이 안 좋아질 거는 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사무 공간이 보니까 나는 건조한 사람이야. 이제 오늘 막 이렇게 사무를 보고 있어요. 오랫동안 머물러. 그런데 사무 공간이 건조해. 나는 원래 건조하는데. 그러면 옆에다가 가습기라도 하나 항상 틀어놓고 나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른다면, 물론 내가 습한 사람이면 가습기 필요 없죠. 그러나 건조한 사람이라면 가습기를 놔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나는 온도가 좀 차가워서 냉증이 잘 와요. 그런데 외부에서 활동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나의 몸에
보온을 위해서 뭐 남들보다 뭐 옷을 하나 더 껴입는다든지 중간중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한다든지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한 상태로 그냥 쭉 간다는 거죠. 나의 체질을 알면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넘치고 이걸 알면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돼지고기가 안 맞아.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10점 먹을 거 5점으로 줄이고요. 5점 먹을 거 1점으로 줄여서 줄여나가겠죠. 내가 이 부분에 안 맞아. 그러면 그거를 더 찾아서 먹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음주 습관이나 흡연 습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뻔히 아는 내용이죠. 자, 술 먹는 분이 술 끊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담배 피던 분이 담배 끊는 거 어렵죠. 그러면 기타 다른 습관들은 더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음주 습관이나 흡연 습관도 끊기가 어렵고 그걸 뻔히 몸에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못 끊는데 우리가 평범하다고 보이는 어떤 습관들, 내가 알게 모르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습관들을 과연 인식해서 고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노골적으로 포스터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곳곳에 과도한 음주는 몸에 해롭습니다. 과도한 흡연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라고 여기저기 붙어 있어도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아직도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먹어야 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물 먹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물이 많아야 몸에 체수분이 많아야 대사도 잘 일어나고 음식도 잘 소화가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좋아지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지. 그리고 WHO에서 성인 기준 2.8리터 정도는 하루에 마셔야 이게 정상적인 대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마셔야지 신경 쓰고 물을 마시는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뭔가를 고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장의 것이 아니라면 안 고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병든 것 중에 하나가 물 먹는 습관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물로 배를 채웠어요. 물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웠는데 지금 너무 영양 과잉인데 물을 안 먹어요. 자, 물은요, 왜 중요하냐? 물이 인간의 몸에 80%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과 공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기 안 좋죠. 맨날 오염에 시달리고 있고 오늘도 황사가 막 끝내주던데요. 자, 공기 안 좋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해가 심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내 속에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거기 플러스 물도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맹물이라고 해서 그냥 보통의 물, 우리가 차나 음료가 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씻어낼 때 차나 음료로 몸을 씻어내진 못해요. 자, 그러면 일반 물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 양만큼 물을 최소한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먹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안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설거지 안 한 상태의 그릇에다 계속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설거지 안 한 그릇에다가 계속 밥을 얹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면 몸에 찌꺼기는 계속 생기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을 드시라고 해도 안 드십니다. 자, 물을 안 먹는 습관을 가지면 뭐 일 때문에 소변 보는 거 잊어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귀찮다 이러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요 정말 몸을 심각하게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심혈관계, 뭐 뇌졸, 심혈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근원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텔레비전 보시면 드라마에서 다 뭐 무슨 충격적인 일 생기면 뒷목 잡고 쓰러졌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가슴 붙잡고 쓰러져요. 왜? 그 정도로 심혈관계 병이 많아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몸에 찌꺼기도 많고 물을 그렇게 안 드신다는 거예요. 신장 망가져서 투석하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아주 유명하신 신장에 관련된 박사님 만났더니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먹는 게 신장을 회복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잠도 안 자요. 물도 안 마셔요. 그런 습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병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떠한 병이 탁 터졌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재수가 없어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고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왜 이런 게 생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만들려면 거꾸로 돌아가야죠. 원인을 바꿔야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음식은 에너지원이고요. 그 음식에 따라서 행동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 급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급하게 하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뭐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을 자극하는 음식을 먹고요.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고집 피우는 음식을 먹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급해요. 그리고 커피나 쓴맛, 그 다음에 약간 열감이 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단맛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그 다음에 매운맛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날카로워요. 예리해요. 예민해요. 그 다음에 짠맛을 많이 먹는 사람은 우울해요. 그 다음에 약간 생각이 많고요, 골똘해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망상도 해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수십 년, 한 20여 년간 계속 임상한 거는 그 음식의 패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막 급하게 움직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음식을 주로 먹겠구나가 나옵니다. 아, 저 사람 성격이 오락가락한다. 화를 버럭버럭 낸다. 그럼 아, 저분은 저런 음식을 많이 먹겠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해당하는 음식이 그 행동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음식 패턴이 고스란히 행동이나 심리나 말과 행동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얼굴 형태, 관상이라고 하죠. 얼굴 형태를 보고 이렇게 몸의 상황을 이해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 얼굴은 신체의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상태가 결국엔 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어떠한 뭐 특정 부위에 뭐 트러블이 생기던가, 아니면 뭐 낯빛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얼굴의 톤이 다르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체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눈빛이 이상합니다. 눈빛이 안 좋아요. 눈빛에 초점이 없거나 눈에 초롱초롱한 총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봐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총기가 있는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잖아요. 정신이 맑아 보이고. 근데 눈이 흐리멍텅해요. 옛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졸고 있는, 그 다음에 집중력 떨어지는 애들, 썩은 동태 눈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백목 던지시던 선생님이 기억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얼굴이 맑고 청명하고 밝고 이런 분들은 몸이 건강하겠죠. 반대로 얼굴이 칙칙하고 안 좋으면 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몸은 관리한 거는요, 벌써 티가 나요. 체형으로, 얼굴로, 눈빛으로,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면, 그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가 병이 들었구나,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게 추측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당뇨 환자들이 2천만 시대입니다. 중증 당뇨 600만에, 그 다음에 경계성 당뇨가 1,400만. 그게 이제 학계에서 발표한 거예요. 작년 3월 정도에 그 당뇨 학회에서 의사들이 발표한 내용이라서 심각하다. 이거 지금 재난 상황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당뇨가 문제는 뭐냐면, 당뇨 자체도 자체지만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심각해지거든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수술도 어렵고. 당뇨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수술의 그 까다로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건 뭐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정도로 당뇨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당뇨라는 게,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지금 알고 계신 게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아예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인슐린도 뭐가 에너지가 있어야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공급하기 위한 매개체, 인슐린을 만들기 위한 음식군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인슐린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사람을 인슐린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침이 안 나와요. 입이 말라 있어요. 그럼 수분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한 수분이 있고 입에서 침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하면 입에서 침이 나오죠. 눈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체액이 말라서, 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구조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그걸 나오게 하라.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나 1형 당뇨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1형 당뇨에 보면 편식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1형 당뇨 애들은 거의 대부분 편식을 통해서 인슐린을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형 당뇨는 어느 정도 인슐린은 나오고 있는데 세포로 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죠. 세포가 왜? 세포에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거나, 아니면 치환이 돼서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당은 돌아다니는데 인슐린도 있는데 세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연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마리가 없고, 그게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서 생기는 거. 아까 말한 음식으로 찌꺼기가 되거나, 물을 안 먹어서 순환이 안 돼서 찌꺼기가 되거나, 이런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누적이 돼서 하는 게 2형 당뇨. 저는 제3의 당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이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음식들이 있다. 당을 연소시키고 정상적으로 대사 활동을 방해하는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을 통해서
그 당을 해결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당을 고치신 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해가지고 정상까지 가까이 오신 분도 굉장히 위험한 수치였거든요. 200 이상 막 계속 공복혈당이 200 이상, 뭐 식후혈당도 200 이상 막 찍고 있었던 분이고 병원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3, 4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해결이 안 나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음식을 잘 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나고 지금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동안 음식 중에 현미밥 먹고 그 야채 먹고 이랬어요. 당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은 현미밥이나 야채 때문에 당이 생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현미나 야채나 우리가 당 생긴 분들이 먹어야 되는, 당 생긴 분들이 보통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당이 생긴 분이라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하셨을 때 당뇨가 좋아지셨어요? 나빠지셨어요? 그랬더니 다 나빠졌대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하고 지금 기존에 먹던 음식을 다 끊고 반대로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드세요 했더니 지금 당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공복혈당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졌어요. 아이러니하죠? 사탕 먹고 뭐 탄수화물 먹는다고 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음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당을 전달해서 연소하고 당을 대사를 이루게 하는 뭔가 방해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가 결국 나의 음식의 습관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가 또는 현미밥이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 걸렸을 때 먹는 음식들 피하고 그걸 먹어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이 고쳐진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다 정답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옳고 바르고 정확하다면 당뇨 환자 늘어나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2천만입니다. 국민의 40%가 공식적으로 당뇨래요. 잠정적으로는 더 많은 숫자가 있겠죠. 자, 엊그제 물어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70%가 당뇨래요.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당뇨를 앓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못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줄어야 고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늘고 있어요.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식으로 인한 병은 음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약물로 인한 병은 약물로 고쳐야 되는 거고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약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가 심각한데 뭐가 더 심각하냐?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 젊은 사람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그냥 우리가 젊고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노쇠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뭐냐? 음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 먹거리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지금 나한테 최적화된 방해하는 인자가 안 생기는 구조로 소화분해 흡수, 배설이 잘 되는 음식으로 최적화시키면 당뇨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해가 잘 되는데 어떻게 당뇨가 생겨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이 지금 하고 나서 얼마 대도 안 했어요. 음식 바꾸고 나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지고 자기가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기존에는 그걸 못했냐라는 거죠. 당뇨는요, 음식으로 인한 병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으면 당뇨는 생길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임금이나 걸렸던 부자병이었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다 걸려 있어요. 그거는 과잉 영양 공급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취사 선택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은 그게 효과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게 최적화돼서 그 사람 체질에 맞으면 그 부분이 효과를 보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안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독소일 뿐이에요. 여주가 독소가 될 수도 있고 돼지 감자가 독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당뇨를 부추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 어떤 학자나 어떤 과학적인 증거로 여주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한테 당뇨에 좋다라고 연구된 건 없습니다. 돼지 감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약도 똑같아요. 하다못해 감기약도요. 지금 나와 있는 보편적 감기약도 모든 사람에게 좋다? 이런 연구된 건 없습니다. 다 일정 부분 사람한테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일정 부분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라고 다 발표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맞는 쪽에 속했는지 안 맞는 쪽에 속했는지는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거꾸로 떠진다면 지금 당뇨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약물의 문제나 시술의 문제나 어떠한 그런 문제보다는 음식 습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습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몸에는 계속 안 좋은 걸 넣고 있는데, 비만하고 똑같이 안 좋은 걸 넣고 있는데 약을 계속 투여해요. 아니면 무슨 방법을 써요. 그런데 이건 계속 존재해요. 이게 존재하지 않아야 회복을 하잖아요.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존재하게 만들어요. 예, 방해하는 인자를 계속 존재하게 만든 상태에서 당뇨를 고치겠다고 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뇨 때문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당뇨 환자를 굉장히 많이 만났지만 병원에서 하는 말, 왜냐하면 발이 괴사되고 자기 몸이 너무 힘들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피부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몸의 체형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급박하잖아요. 너무 절실하니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정말 철저하게 했는데 왜 좋아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뾰족한 답을 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생활의 태도를 바꿔서, 생활의 방식을 바꿔서 당뇨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 상태의 습관을 또는 식습관을, 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암을 유발하고 암이 자랄 수 있고 암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뭐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음식 습관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하시는 일이나 스트레스 요인,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외부적 영향이 크겠어요? 내부적 영향이 크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도 내부적 영향이 크죠. 몸에 들어오는 거는요, 몸속에 들어오는 거는 유일하게 음식밖에 없어요.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니면 음식에 의해서 내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조건을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억제되고 활성화되고 이러는 거예요. 억제되는 조건이 있고 활성화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활성화되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활성화되는 조건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결국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그렇게 만들거나, 또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거나, 내가 어떠한 특정한 일이나 뭐에 노출을 시켜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발하는 나에게 안 맞는 조건들을 다 제거를 하면 당연히 암이라는 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만나보면요, 보통 이제 말기암 환자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대부분 하는 게 나 죽어도 좋으니까 통증만 없애달라. 이게 거의 대부분 공통된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통증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음식 먹고 나서 30분이나 조금 있으면, 30분 정도 지나면 통증 시작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소화 흡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뭐로 반응을 하냐면 통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음식을 싹 바꾸고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을 딱 하는 순간 암 환자가요,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뭐 80% 이상. 그 다음에 항암이나,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는 감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에 대한 반응이 통증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반응이, 내 몸에서 반응들이 다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내부적인 통증은 외부에서 뭐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리를 듣는다고 내부에서 통증이 날까요? 아니면 빛을 본다고 내 몸에서 통증이 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온도차가 극렬하게 나면 통증을 느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뜨거운 햇빛에 있다거나 차가운 공간에 있으면 내가 그 온도차에 의해서 내가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빛을 본다고 해서 통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통증으로 유발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통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아픔, 내 안에서 뭔가 배 아픔, 아니면 뭔가 염증이 생겨서 통증, 이게 그냥 생길 수는 없잖아요. 뭔가가 매개체가 있어야만 염증도 발생하고 뭐 종양도 발생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정체도 일어나고 등등등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그 원인값이 뭐냐는 거죠. 나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값. 두통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음식 바꾸면 두통 금방 사라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사라집니다. 왜? 내가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을 골라 먹고 있어요. 불면증이요? 불면증도 똑같습니다. 불면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골라 먹고 있어요.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유발자만 없애면 돼요. 없애면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생명 유지를 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것을 계속 내가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점점 좋아지고 이제는 이제 무식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식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접근해서 알고 먹어야 되고 내가 정말 이게 나한테 맞는가 나한테 유익한가 이걸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부러 내 몸에다가 돈을 주고 먹은 거 돈을 주고 내 몸을 버리고 있고 돈을 주고 나에게 병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 구별을 잘해서 나한테 맞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풍조도 있고요. 입이 즐거운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이렇게 무의식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 왜냐? 제가 대부분 이제 한 이틀 전에 뭐 드셨어라고 물어보면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의식전환 계몽이 필요하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음식을 가려 먹거든요. 근데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구 먹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음식이 중요하고 음식에 의해서 병이 났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음식이 중요하다는 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요함을 알면 선택할 때 신중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싼 자동차를 하나 사요. 아니 비싼 뭔가를 사요. 그때 신중하겠죠. 근데 내 몸에 들어오는 건데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건데도 신중하게 선택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집어먹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건 뭐냐면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맞는 음식하고 안 맞는 음식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맞고 요게 안 맞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늘 그걸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살아온 사람하고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막 선택하고 온 사람하고의 건강의 편차는 크겠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십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수억짜리 차를 소유하고 내 재산이 수백억 있어도 그걸 소유한 게 몸입니다. 내 몸. 그런데 몸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무슨 얘기냐? 몇 억짜리 차 스크래치만 나도 얼른 정비공장 가서 고칩니다. 근데요, 내 몸이 그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자, 그러면 스크래치만 나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반창고 대충 부르고 바르고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잖아요. 몸이 안 좋아지면 이걸 막 보호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치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여기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차가 한 5억 되는 거예요. 한 10억 되는 거야. 누가 못으로 긁어놨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아마 정비공장 가서 어떻게 수리를 바로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이 그런 상처가 나거나 뭔가 기능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가 안 좋으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투자를 하세요?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뻔히 보이잖아요. 자동차는 삐까뻔쩍하게 번쩍번쩍하면서 굴러다니는데 자기 몸은 못 굴러가요. 자기 몸은 계속 골골골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무슨 얘기야? 물질을 중요시하는 시대에서 이게 이제는 인간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엔 다른 것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변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주변도 돌볼 수 있는 거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거고 일도 잘할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파. 그러면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뻔한 상식인데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마 지금 나한테 몇십억 주면 수명 짧게 해줘도 몇십억 주면 내가 그거 선택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치관의 상실입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일에 막 파묻혀서 막 돈 벌려고 하는 세대가 아니라고 해요. 자기의 그 여가와 자기의 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세대라고 그래요. 아마 풍조가 바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거기에 너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몇 푼에 사람 배신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더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게 사람인데 사람의 가치가 돈보다 못한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서글픈 문제죠.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내 몸에 쓰이는 건데 내 몸에 들어오는 건데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나한테 최적화된 거 나한테 좋은 거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의식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모든 음식 때문에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막 반찬도 있고 메인 식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어떤 특정 부분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나머지를 방해한 거잖아요. 소화를. 단순한 한 물질 먹어서 체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양한 음식을 먹다가 특정 하나가 딱 걸려서 그게 방해를 했어요. 그게 체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소화될 수 있는 것도 뭐 같이 소화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화불량, 특정 한 가지, 두 가지에 의해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같이 먹은 음식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은 먹으면 일단 소화가 안 되겠죠. 인스턴트적이고 인공적인 것은 분명히 소화가 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하셔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찌꺼기가 돼서 내가 조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환경 조건이. 자, 쓰레기가 쌓인 공간에서 냄새가 나게 돼 있고, 우리 난지도 쓰레기장이나 쓰레기장 보면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부패하고 파리도 들끓고 막 이렇게 뭐가 생기잖아요. 깨끗한 곳에 그런 게 생깁니까? 절대 안 생기죠. 결국엔 뭐냐면 나한테 소화 안 되는 것이 그런 걸 유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구조로 놔야죠. 근데 먹는데 억지로 먹어. 그냥 살려고 먹어. 이런 형태로 먹는 것보다는 즐거운 식사가 돼야 돼. 그런데 늘 노출이 변화값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 변화값이죠. 입에 자극하는 것도 극단적 변화입니다. 뭐 짜게 먹던가, 맵게 먹던가, 아니면 달게 먹던가, 아니면 쓴게 먹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극단적 변화죠. 변화치가 깊으면 깊을수록 몸은 반응하기 힘들어요. 온도차도 많이 느끼면 변화가 오죠. 우리가 환절기에 보면은 감기 잘 걸리고 면역력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온도차가 극하면 병이 잘 생깁니다. 근데 온도차가 별로 없으면 병이 안 생겨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음식도 편차가 크면 병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그 편차를 높이면 높일수록 통증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차가 높거나 환경차가 높거나 아니면 음식의 값이 높은, 이렇게 변화치가 높은, 맛의 강도가 높은 이런 쪽을 자꾸 선택을 하시면, 자극적인 걸 선택하시면 계속적으로 통증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쁜 조건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 몸을 쓰레기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청결하게 해야 돼요. 정말 흐름이, 우리가 물이 깨끗이 씻어 나가듯이 아주 흐름이, 복잡한 구조의 음식을 먹게 되면 분해하기 일단 힘듭니다. 그러면 자, 복잡한 구조는 내 몸에서 일부는 분해를 하고 일부는 분해를 안 하겠죠. 그러면 분해가 안 된 거는 뭐라고 하겠어요? 찌꺼기가 되고 독소가 됩니다. 그러면 몸에 좋은 영향은 절대 주지 않겠죠. 혼합된 음식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몸의 상태를, 아까도 온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차갑게 만들지 마라. 그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암세포는 활성화됩니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조건들은 뭐예요? 그런 음식으로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갑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요. 찬 음식을 먹어요. 찬 성질의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몸의 온도를 계속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암은 더 활성화됩니다. 몸을 뜨겁게 하는 거, 우리가 뜨겁다 차다라는 것은 온도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질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몸의 대사 능력을 키워주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온도를 내고, 우리가 보면 이제 엔진 시동 걸면 열이 자동적으로 나는 것처럼 내 몸에서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몸에 열이 안 나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 몸의 온도값을 높여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온도값이 높아지면 또 그것도 병이 되거든요. 적정한 온도, 나에게 최적화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 이게 주의할 점이죠. 그래서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 계획은요, 학교에서 이제 상담가를 많이 기르고 있고, 그 음식 치유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그 일을 계몽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키우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당뇨 환자들이 너무 심각해서 이 당뇨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학교? 당뇨 치유 학교라든지 당뇨 음식 치유 학교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당뇨는 음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그 음식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보이지만 약간의 그 경쟁력, 재원, 그 다음에 사회의 가치,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적이지 않고 좀 더 양질의 어떤 사회로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걸 배웠고, 그 다음에 공부했고 연구했고, 지금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왔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잘 적용이 돼서 먹거리 혁명, 먹거리 계몽을 조금 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먹방, 소위 먹방이라고 하죠. 쿡방,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의 그 음식 문화를 좀 많이 흐트려 놨어요. 그래서 뭐 폭식하고 막 과식하고 그다음에 막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하는 것들이 유행타 있잖아요. 뭐 요즘 유튜브라든지 미디어에서 너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은연중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야식 문화, 완전히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뭐 미디어에서 노출된 걸 보다가 배고프면 뭐 시켜 먹고, 야식도 막 이렇게 먹고,
그것도 야식도 뭐 양질의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인 양념과 그 다음에 화학적인 첨가료와 어떠한 그런 것들을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골라서 먹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 사회가. 이제는 좀 인식을 하고 절제하고 자기한테 최적화된 형태로 바꿔나가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저희 이제 4인 가족 체질 구분을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뭐 식재료가 50만 원 정도 썼는데 체질식을 하면서 3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쓸데없는 거 안 사고 맞는 것만 딱 사니까. 그리고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보통 이제 병원비가 한 200~3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 비용이 대폭 줄었고, 세 번째로는 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일의 능률이나 효율 이런 것도 좋아졌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좋은 건데 성격들이 좋아졌어요. 가족이 화목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가정을 위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이게 나아가면 사회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냐. 당뇨나 또 나아가선 치매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 이 비용으로 오히려 다른 일을 했다면 더 좋은 일을 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사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의 계몽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음식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좀 해보는 게 저의 바람이고, 함께 이제 동참하실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은퇴학교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은퇴가 사실은 너무 빨리 된 거죠. 지금 뭐 70이 넘어도 사실은 일할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조기에 이제 은퇴하신 건데, 지금 이제 40, 50대들은 앞으로 뭐 100살까지 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앞으로 적어도 50년 이상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도 줄고 있고, 건강해야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건강해야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오랜 기간을 좀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당부드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 건강 상태를 좀 챙기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의 건강을 챙겨서 내가 건강해진다면 내 가족도 편안해지는 거고 내 가족이 건강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회까지도 건강해지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사회에 좀 지속적인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